인사드리겠습니다. 더수학과학학원 부원장 맡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저는 주로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화학하고 생명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창의 실험 설명회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총 3부로 이루어져요. 저는 창의 실험을 여기 강명 선생님하고 초창기 때부터 컨셉을 짜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짜고,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을 짰던, 그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강명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커리큘럼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혜린 선생님께서 그 코딩이나 이제 융합과 이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실험과학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저는 주로 고등부 수업만을 해서 중등부 수업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고등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실험적인 부분인데, 실험 기구도 굉장히 기초적인 실험 기구고 이런 건데, 그 부분에서 막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등부 학생들이. 물론 상위권 애들도 다 똑같아요. 하위권 아이들은 중하위권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과학 실험을 하거든요.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는데, 그냥 하는 아이들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들러리 노릇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게 과학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과학 문제가 되게, 요번에도 이제 수능에서도 과학이 거의 이제 그 키워드 역할을 했는데, 문제 자체가 어떤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해결 능력이 있어야지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암만 주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을 내려보자.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었어요. 중학교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중학교 선생님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들도. 그래? 그러면은 학년을 더 내리자. 그래서 제가 2016년인가, 2015년, 16년 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강명 선생님이랑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어떻게 컨셉을 잡고, 이렇게 꾸려나가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학원이 저희 창의실험관이고요. 목적은 이거예요. 초중고 이제 과학을 완전 동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 제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연구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썼던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을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접목시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부 시간에는 강명 선생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창의실험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실 거고, 3부 시간에는 미래기술 학습정의학, 그리고 혜린 선생님,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죠. 이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군데서 이제 오래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제 초등 저학년부터 계속 만들어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명 선생님 또 역시 경력은 되게 오래 되셨는데, 한 군데서 오래 계셔서 양력이 이렇게 학원을 많이 옮기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재화 교수 이제 실험과학 전입인데, 요때 이제 저하고 같이 영재 실험관을 만들었던 거예요. 둘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혜린 선생님 이재화 교수에서 혜린 선생님 뽑았는데, 이분이 너무 괜찮으신 거예요. 지식도 풍부하시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유일하게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로 배운 거 자랑을 해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잘 받아주시는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선생님들이죠.
저는 이제 간략하게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들 그 실험 학원을 보내시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실험 학원은요, 실험 기자재가 굉장히 뭐 고가는 아니지만은 실제 학교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실험 기자재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실험의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시중에서 파는 그런 그 키트들이 훨씬 더 결과물은 잘 나와요. 훨씬 잘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키트들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아까 그 사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들 보시면은 실험 기자재가 뭐 그 도자기로 되어 있는 거 또는 뭐 유리로 이런 거 빼놓고 뭐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키트를 쓰지 않는 이유는요, 실험의 목적은 어머니께서 이제 보내시는 목적은 따로따로 이제 있으시겠지만은 실제 제가 바라는 실험 과학의 목적은 그냥 아이들이 실험을 해보고 호기심을 키우고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물론 이것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키트를 안 쓰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키트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서 설명세대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자기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 장비가 없어? 그럼 그걸 만들어요. 내가 얘를 직선이 아닌 곡선을 또는 원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저는 첫 번째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뭐 학습에서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데서도 자기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난 몰라 이러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큰 아이도 여기 실험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굉장히 저희 와이프가 워낙에 이제 성격이 꼼꼼한 편이라서 다 챙겨줘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챙겨주는데 항상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챙겨주면은 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걱정이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지내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또 체육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음악 시간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나서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거 그대로 그냥 공부하고 이런 거보다, 공부할 때 어머니 저는 주로 고3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고1도 별로 수업이 없어요. 저는 고2, 고3을 이제 주로 이제 고3을 가르치는데, 고3 아이들도 보면은 공부를 하다가도 굉장히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냥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 포기할래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후자 쪽인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가르치다가 굉장히 막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왜 스스로 해보려고 하진 않지? 그러니까는 제가 알려주는 거는 아이들이 잘 받아 먹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 유형이 바뀌면은 그대로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 유형이 20가지 유형이 나온다? 그럼 그 20가지 유형은 제가 다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반대인 아이들은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안 돼도 써보고, 써봐서 안 되면 지우고 다시 하고, 이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저는 그런 모습들이 뭐 고2,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은 문제점을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으로 내려서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제가 강명 선생님한테 처음에 컨셉 잡을 때부터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절대 선생님 의견을 개입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명 선생님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셔서, 저희는 정답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답이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실험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진 보면서, 선생님, 밖에 나가셔서도 실험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이들이 실험 계획을 할 때 실험 계획서에다가 계획을 할 때 밖에서 측정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머님께서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은 스스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나아가서 뭐로 연결이 되냐면요, 어머니.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가장 핫한 과목이 됐죠. 코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코딩이 우리나라에서 왜 유행하게 됐는지 혹시 어머니들 기억하시나요? 어떤 계기로 유행하게 됐는지? 그 아마 이명박 정부 때였을 거예요. 그 빌 게이츠가 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빌 게이츠 씨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코딩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코딩 과목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코딩이라는 게 저희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유행 타면은 이렇게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바로 코딩이 원래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 빌 게이츠 씨가 쓴 책도 다 읽어봤어요. 코딩이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적 언어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저희는 보니까는 그 교육 과정이나 대학에서 배우는 컴퓨터 언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언어적인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잘 짜느냐, 이제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그 빌 게이츠 씨가 얘기했던 그거는 뭐였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어차피 앞으로 미래에는 이것들이 뭐 AI나 아니면은 로봇 기술이나 이런 로봇들이 해 나갈 것인데 그럼 그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이 이제 그 컴퓨팅 언어인데 그 언어를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건 이제 코딩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필요한 능력은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 시퀀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언어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순서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를 쭉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언어적으로 입히는 거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심지어 그 빌 게이츠 씨가 쓴 책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컴퓨터 언어는 앞으로는 배울 필요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비주얼 시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컴퓨팅 언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그 동시 통역하는 그 프로그래밍 어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컴퓨터적 언어로 변환되는 그런 것도 다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배우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과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도 있어서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그 언어적인 그 테크닉적인 부분에만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3부에서 혜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거기 코딩 수업을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을 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앞으로는 뭘 만드시려고 계획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빛에 흡수되는 정보를 가지고 광합성량을 뭐 측정을 한다. 이건 예시예요, 어머니. 그러면은 그거 측정 장비를 아이들이 실제로 센서 사서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측정 장비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해보고 싶은 실험들을 그런 장비의 제약 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이제 그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아이들 보고서 쓴 거 보셨죠? 어머니들 학교 다니실 때 실험 보고서 많이 써보셨죠? 과제나 뭐 학교 실험 시간에 저 정도 퀄리티 있게 쓰셨나요? 저는 못 썼어요. 저 정도 퀄리티 있게.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보면 글씨 예쁘네, 뭐 그림 잘 그렸네 이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이들이 정말 사고를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실험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생각을 한 게 느껴져요. 저 그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 몽상몽상 막 이렇게 생겼던 그런 생각들을
이게 글로써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설계도를 그리잖아요. 자기 생각을 그려내는 게 보고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고 또 그거에 발 맞춰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능력들이 커서 그냥 어머니께서 어떤 생각으로 학원을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생각은 그래요. 과학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가 뭐 이런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예인데요. 이게 올해 수능 문제예요. 사실은요, 요 마찰력 가지고 실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중화 적정하는 시험 문제인데, 특히 요 17번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 화학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킬러는 아니고 이제 준 킬러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밀도 나오면서 무너졌대요. 밀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데, 밀도 나오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줄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줄글로 돼 있잖아요. 아이들이 읽다가 초점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문제 파악 자체가 안 돼요. 어머니 생명은 제가 여기다가 못 넣었어요. 못 넣은 이유는요. 이 페이지를 넘어가요. 한 문제가. 넣을 수가 없어요. 생명과학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발목 있잖아요. 이게 글자 포인트가 줄어들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읽다가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제 이 실험 수업을 만들게 된 계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실험이고, 요 중화적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그 심도 있는 이런 문제풀이를 안 했을 뿐이지 이거에 관련된 실험은 다 했습니다. 중화적정 실험. 아까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산 연기해가지고 중화적정 실험. 그러니까 개념은 아이들이 다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1인데 여기 졸업하고 지금 중1인데 학교 데려다 주면서 제가 아침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알고 있는 게 수준급이에요. 저는 집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저희 아이는 제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에 관련된 거는 정말 제가 집에서 그냥 노트 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인데 아침마다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내용까지도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은 실험 시간에 아빠 나 그거 실험 시간에 한 거잖아.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이런 것도 했어? 하는 그렇게 놀랄 정도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저희 아이가 3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몸에 녹아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요. 그렇게 그 논리 구조가 머릿속에서 논리 구조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라고. 그래서 이 녀석은 놀이기구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지가 막 만들어요. 만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제가 바라는 아이들의 이제 그 성장했을 때 그런 문제 해결 능력들이 생기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거 단순한 거네. 결국은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은 나를 혼동시키기 위한 트릭이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정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험실에서 이제 저하는 때부터 계속 키워왔던 아이들은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초등과부터 고등과까지 이제 전체 이제 내용들을 쭉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보시면은 초3 때부터 저희가 과학을 배웠죠. 그래서 간단한 동물, 물질 이렇게 굉장히 큰 덩어리로 배우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내용들이 점점 세분화돼서 배우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오죠. 그런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는데 통합과학에서 다시 묶여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짰는지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배웠다가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논리 구조가 조금 더 자라고 난 다음에는 이것들을 엮어서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네,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배우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1 아이들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1월에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교육과정 편제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민들 그 자료집에다가 넣어놨는데, 사실은 자료집에다 넣어드리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는 나와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대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2025년에 발표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그냥 다 예상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구체화가 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저희 학원에는 그 입시 컨설팅 실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고교 학점제라든지 대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네, 그 컨설팅 실장님이랑 상담 예약을 하시면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고등과학이 요거 생명이 제가 볼 때는요, 언니, 지금 중1 아이들이 수능 볼 때는 가장 꿀과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고등학교 입시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요 화학이랑 생명이 완전 킬러였어요.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생명과 지구과학을 선택을 해서 대학을 갔어요. 특히 의대 쪽 진학 희망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명하고 지구과학이에요. 생명하고 지구. 물리화학 거의 선택 안 합니다. 거의 선택 안 해요. 특히 화학이 제일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막 화가 날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화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집에서 막 물상이니까는 어머님이 지인분 중에 그 화학공학 이제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해줄게 라고 해서 과외를 맡기셨대요. 그래가지고 첫날 30분 만에 아이가 방에서 나오더래요. 야, 너 왜 벌써 나와? 거기 지인분이 못 가르치겠다고. 이걸 왜 배우냐. 저는 정말 그 현장에서 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생명도 유전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가장 쉬운 지구과학이랑 생명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그 고교학점제 되면서요, 생명에서 제일 어려웠던 유전이 네, 직업 선택으로 빠졌어요. 화학은 안 빠졌어. 화학은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에서는 아마 이 생명과학이 조금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식과 유전 이게 중3 때 배우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생명과학에서도. 근데 이 내용을 밑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네, 배워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유전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 듣는 아이들이 많아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냥 텍스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네, 직접 체험하는 네,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의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인데요. 창의 실험을 졸업을 해요, 아이들이. 초6 정도에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총 3가지 단계를 만들었어요. 스텝 A, 스텝 B, 스텝 C. 그래서 스텝 A는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강연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스텝 A는 이제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중학교 과정을 한번 쭉 훑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스텝 B는 우리 아이는 중학교 과정을 이미 다 끝냈다. 그러면은 바로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뛰어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중학교 1학년이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1학년 중위권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이들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논리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아무리 잘해도 고등학교 1학년의 논리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2년, 3년씩 뛰어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 아이들은 그래서 스텝 B에서는 심화 과정이에요. 중등 심화 과정을 스텝 B에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통합과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C는, 어머님께서 이제 이런 어머니들도 계세요.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데, 너무 빨리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현행에 맞게, 그냥 각자 학년에 맞게, 반 학기에서 한 학기 정도, 앞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스텝 C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의 실험에서 여기서 딱 끝나고 졸업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들 가지고 쭉 고등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1 정도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저하고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제 자랑 조금만 들어놓으면은요, 어머니 제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상위권 아이들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서 저하고 만났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그래 못해도 1, 2등급은 나오겠구나. 수능은 1등급 목표로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요 다음에 이제 강명 선생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